반갑습니다. 수학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2022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 수학의 논리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해보니까 특히나 고3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수능이 뭐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가짐은 또 어때야 되고 이런 좀 갈팡질팡한 면이 있어서 요 강의 하나로 요 영상 하나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처음 하시는 수험생들은 요거 딱 듣고 바로 어떤 과목을 어떤 강좌를 통해서 공부할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번 수능이 변했어요. 변하는 부분. 두 번째, 수능이 변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 또는 나중에 수능이 어떤 통계 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선생님은 이제 입시 전문가로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히 3번째에 해당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변화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런 부분이 변했죠. 작년까지는 수능이 뭐 문이과, 수학, 가형, 나형으로 구분돼 가지고 치러져 왔고, 수학, 가형은 이과 수험생들, 수학, 나형은 주로 문과 수험생들인데 이과 수험생 중에 상당수는 또 수학, 나형을 보는 인원이 있었고요. 전체 이과 수험생이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과목별 구분이 있지만 계열별 구분은 없어져서 공통 과목이 22문항이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이 총 8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배점을 평가원에서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략 공통 과목 74점, 선택 과목 26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은 수학원, 수학2란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확통, 미적, 기하 3과목이 있는데 이게 문이과 계열별로 뭘 선택해라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어떤 느낌이냐면 문이과가 구분이 없어진 통합형 수능의 첫 해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공통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했고요. 어떤 학생들이 제일 혼란스러울 것 같냐면은 현재 고3은 그냥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그 느낌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N수생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N수생들이 전체 수능의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꽤 많은 인원 아닙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작년하고 올해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혼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선생님은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위해서라도 선생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쨌든 고3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 처음 보는 수능 그냥 그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서 좀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문과는 시험 보는 과목이 똑같죠. 작년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올해도 수학원, 수학2, 문과의 99% 이상은 확률과 통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문과 수험생 중에 이제 선택 과목을 기하나 미적 보는 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한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작년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과 수험생들 변화가 가장 크죠. 작년에까지는 수학 1,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이과의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 봤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 이제 수학 2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를 할 수가 있는데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작년과 올해가 수투와 확률과 통계가 체인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만약 올해 이과 수험생 중에서 기하를 선택하면은 총 수능 3과목 중에서 2과목이 바뀝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 이제 이과 N수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과 N수생들은 아마도 뭐 미적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하를 선택할 수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고3 때 확률과 통계 선택했던 이과 수험생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올해도 전략적으로 확률과 통계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이에 대해서 어떤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과는 이렇게, 이과는 이렇게, 그 다음에 대학별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변하는 부분입니다. 자, 되겠어요?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은 질문, 쌤이 이제 온오프라인에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 이렇게 질문 답변 게시판이나 뭐 수강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모바일 메신저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어떤 거 이렇게 댓글로 물어본단 말이야. 어느 선택 과목이 유리하냐. 특히나 이과 수험생, 문과는 그냥 확률과 통계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별로 없는데 이과 수험생들은 확률과 통계 해야 되나, 아니 뭐 미적분 해야 되나, 기하 해야 되나 이런 게 유불리를 물어보는데 우선은 어떻게 수능 성적이 산출되는지를 선생님 원래는 수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분명히 그걸 보고 또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할까봐 그 수식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러지 문어식 표현으로 구어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문자가 아니라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일단 수능 수학 선철 그 과목 그 성적 산출이 표준 점수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팩터가 있습니다. 내가 수능 성적의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가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의 집단에 공통 과목인 수학원 수학2의 점수가 보정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뭐 미적분이라고 치면은 대한민국의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이 10명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10명이 수학원 수학2를 다 100점이야. 퍼펙트해. 그러면은 내가 가산점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위 집단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만 현재 상태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어느 게 상위 집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예상은 가능하지만 감히 함부로 예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거든.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왠지 N수생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왠지 뭐 그럴 것 같아 하면서 선택을 해가지고 갑자기 중하위권 학생들이 또 확 몰려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 통계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던 사례가 과거 과탐에 되게 많았습니다. 과탐이 보통 이제 물리나 화학은 선택 과목이 막 숫자가 많고 이런 느낌이고 생물 지구학은 조금 적은 느낌이었던 게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집단이 이동하면서 그 과목의 밸런스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과목의 특징상 문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죠. 상위권, 최상위권부터 중위권, 중하위권까지 싹 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 집단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또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의 과목을 보면요. 미적분은 100점 받기가 되게 힘들어. 미적분 30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는 풀만해. 자, 그러면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 내가 그냥 퍼펙트하게 수학을 잘하는 수험생들은 미적분 가서 100점 받으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해서 한 개 틀리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랑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다 맞는 거랑 어느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돼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보면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때 선택 과목 선택하면 너무 늦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준비가 많이 되는 과목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예측 가능한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일단은 무조건 공통 과목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항수로 공통 과목이 22문항, 선택 과목이 8문항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 비중이 커졌는데 이게 문과는 조금 다르죠. 작년에 수학 나형은 공통 과목 수원수 2 22문항, 그 다음 확률과 통계 8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어도 이 문항 비중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과 수험생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공통 과목 중에 미적분이 작년 수능 기준으로 12문제가 나왔습니다. 12문항이 9월 평가원이나 뭐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미적분이 전체 시험의 40%예요. 40%. 배점으로 치면은 대략 40점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8문제로 줄어드는 겁니다. 미적분이. 그래서 수원, 수투의 비중이 커지고 미적분의 비중이 줄어들었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밸런스를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적분을 전체 공부량의 40%만 해라는 뜻이 아니라 40%란다. 26%만 해라는 뜻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과 수험생들은 미적분이 전체 학습량의 반이 넘었어요. 왜? 미적분이 그냥 승부처였어. 근데 올해는 그게 승부처지만
조금 덜 승부처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학습 밸런스를 쌤이 강의할 때도 작년에는 현장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미적분이 전체 강의 반절 이상 수업했었는데 올해는 수투의 비중이 확 커지면서 미적분은 좀 지엽적인 내용들은 쳐내고 너무 극한의 어려운 문제나 너무 또 기본적인 문제는 쳐내면서 볼륨을 줄였습니다. 강좌 볼륨이나 교재 볼륨을 줄여서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게 했고요. 쌤이 이제 인사이트 강좌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습량 자체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 미적분이 가장 볼륨이 크고 교과서의 볼륨도 제일 크고 단원도 제일 많고 난이도 제일 높고 가장 많은 공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과목은 예전에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쌤이 기하 벡터를 한때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날림을 했던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이랬는데 이게 기하와 벡터의 후반부에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근데 기하 벡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 벡터가 또 기하 벡터의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볼륨이 컸었는데 이게 통째로 빠지면서 굉장히 볼륨이 확 줄어든과 동시에 기하의 음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뭐 평면운동 이런 파트가 싹 다 미적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하는 거의 이제 체감상 미적분 볼륨의 반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하가 확통과 볼륨이 비슷해. 물론 이제 기하 과목의 특징상 공식이 간단하더라도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학습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에 따라서 내가 아직 선택, 특히 뭐 N수생들이 N수생들이나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 아직 어느 과목 선택할지 결정을 못했어. 근데 셋 다 완벽한 과목이 없어.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학습량의 측면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미적분을 선택해서 100점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작년, 재작년 이과의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100점의 비율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도 92점 1등급이고 96점 1등급이었지. 그래서 아주 극상위권을 제외하면은 그리고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뭐 이과만 놓고 보면은 기하 선택해서 100점 받았을 때 대학 진학에 있어서 불리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표점이 어떻게 될지가 세모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학습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지금 누가 뭘 선택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확실한 거는 확률과 통계가 과목이 가장 많은 학생들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확률과 통계 선택할 것이니까 당연하고요. 전체 이제 과탐과 사탐의 인원수를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뭐 사탐이 조금 많니, 뭐 과탐이 조금 많니가 1, 2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반절 정도는 확률과 통계 선택. 그 중에 이제 작년, 재작년 예를 들면은 수학 이과이면서 수학 나형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됐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게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이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습니다. 과거 사과탐에서 아주 적은 인원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어. 사탐 같은 경우에 뭐 경제, 10,000명도 안 된 학생 선택을 하죠. 그리고 뭐 과탐 같은 경우 과거에 뭐 물리투, 뭐 화학투 이런 과목들은 인원이 작기 때문에 뭐 시험이 약간만 쉽게 나오면 그 집단이 굉장히 잘하면은 막 100점이 대거 쏟아지는 물리투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이었더라요? 5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물리투 만점자가 10%가 넘게 나왔던 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은 수가 선택하면 이게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확률과 통계는 그런 가능성이 낮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올해 한정이야 이게. 이과 N수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작년까지 미적분은 모든 이과 수험생들이 필수였거든요.
작년까지 기하는 모든 이과생들이 수능 시험을 안 봤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이상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작년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올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미적분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미적분 공부해보니까 만만치 않아.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이런 학생들은 미적분이 아니라 기하를 할래. 왜? 볼륨이 작기 때문에. 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올해 한정으로는 일단 중상위권 이상의 N수생들은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에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오세요. 네. 딱 책상 앞에 정자세로 딱 원래 이렇게 들었다고 치면은 딱 정자세로 앉아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작년과 올해 문과 수험생들은 시험 보는 과목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출제 원리도 비슷하지. 그지?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거는 다름 아닌 문과 수험생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작년까지는 문과 수험생들은 수학 가형, 나형으로 카테고리가 분리가 돼서 이로부터 각각의 집단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했잖아. 뭐 수학 가형의 몇 등급 학생들이 수학 나형은 몇 등급하고 뭐 비슷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쌤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학 나형에서 전략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냐? 그런 구분이 없어지죠. 그냥 모든 수험생들이 계열 구분도 없고 문이과 구분도 없고 그냥 오직 동일한 집단의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공통 과목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서 내가 상위 4% 안에 들어야지만이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11%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과 4%, 문과 11%가 아니라 전체 수험생들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등급이 작년처럼 받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수시에서 내가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의 등급을 맞출 가능성이 만만치 않아지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 꽉 깨물고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습량이 확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쌤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크다. 물론 시험 문제 자체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뭐 수학원에서 킬러 문항이 나올지 뭐 선택 과목이 좀 쉬워질지 어려워질지 이거를 수능 예시 문항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난이도가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집단 자체의 평가 요소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원과 수학2는요. 방금 말했던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난이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학년 수능 예시 문항에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 수학1과 수학2가 과거 수학 나형에서의 수학1과 수학2랑은 약간의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항 자체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출제 원리가 동일한데 예전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산을 올라가는데 한 중턱 정도 넘은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가 정상이야. 이런 느낌의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30번이나 21번 수준의 최고 난도 문항 말고 4점짜리 적당한 수준의 문제가 분명히 내가 약간 중턱을 넘었는데 이게 거의 정상이야.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말았는데 답이 나왔다는 느낌의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학원과 수학2의 문제가 그런 부분의 문제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 느낌인데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나오는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님이 해설 강의나 분석 강의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 특히나 문과 N수생들은 주의하세요. 작년 수능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과 고3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과 학생들은 원래 깊게 공부했지만 더 수학 2 같은 과목은 무시하지 말고 깊게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이제 기출문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쌤이 인사이트 교재나 시너지 교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 교재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기출문제 수준을 공부를 해버리면 올해 갑자기 변화하는 것에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쌤이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을 일부러 이렇게 실어놓은 이유가 올해만큼은 작년보다는 이 수학원, 수학투의 공통 과목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두 마디만 할까요? 일단 예측 가능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입시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두 덩어리를 얘기할 텐데, 입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문이과가 구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내가 전략적으로 이제 각 대학별로 발표를 할 겁니다. 대학별로 우리 과목에 이공계를 우리 학교에 이공계를 올려고 하면은 너네는 반드시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우리 학교에 뭐 무슨 과를 가려고 하면은 선택 과목 상관이 없어. 그냥 경쟁해서 상위 몇 명을 뽑을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는 학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각 대학의 인문이나 상경 계열에 확률과 통계를 필수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쌤이 다녔던 학교 모교에서 대학원을 경영학과를 진학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영이나 경제가 가장 이제 문과에서 최상위 학과로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숫자에 능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진학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학부로 넓혀져서 올해 입시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보면 되느냐? 발표가 되는 각 대학의 상경 계열이나 뭐 자유전공학부나 그다음 뭐 통계학과나 이런 데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할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변화가 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올해는 아주 큰 변화가 있죠. 약대가 1,600명 정도 되는 약대 인원이 새로 수능에서 모집이 되면서 상당히 상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약대를 진학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의대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약대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 1,600명 정도 되는데, 상위 학생들 중에 1,600명 정도가 더 많이 선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밀려 올라가서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작년에 전국 10,000등 정도 되는 학생들은 A란 대학에 B라는 학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10,000등은 그거보다 더 높은 학교를 진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유례없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과 중상위권 학생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거라 생각합니다.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약대가 최종적으로 어느 대학에서 뭘 지원할지가 발표가 안 됐지만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인문계 학생들도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게 또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밀려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입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잡힙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쌤이 커리큘럼 영상에서 마지막에 얘기했었는데, 입시가 바뀌고 선택 과목 체제가 되고 뭐 또 입시 요강도 바뀌고 전형도 바뀌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례입니다. 뭐 정시가 늘어나고 뭐 논술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요 수학을 잘 하는 학생들이 수능 등급을 높게 받고 대학 진학에서 유리하게 되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력을 키우는 것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라고, 쌤도 오직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